추사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까지 조선 후기에 71세를 살았던 위대한 학자이고 예술가이고 한마디로 문인이었어요. 이분이 살아간 일생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여러 글 중에서 가장 권위 있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역시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졸기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날 누가 죽었다라고 써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인물 중에서도 훌륭한 분은 짧게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써 있어요. 추사 김정희는 병조 참판으로 끝났으니까 차관급 인사니까 지위로는 거기에 올라갈 분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학자로서 예술가로서 위대했기 때문에 그분의 졸기가 쓰여 있어요. 철종 7년 10월 10일 전 참판 김정희가 죽었다. 김정희는 이조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총명하고 기억력이 투철해서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었고 금성문과 그림과 역사에 깊이 통달했고 서예에서 참다운 경지를 신기하게 깨달았다.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할 수 없었고 우연히 당세의 대가가 되었다. 젊어서부터 영특한 이름을 날렸으나 중도에 가화를 만나 남쪽으로 귀양가고 북쪽으로 유배가며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며 혹은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혹은 세상에 버림을 받아서 물러나기도 했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송나라 소동파와 비슷하다고 하더라. 이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분이 결국 유명해진 것은 추사체라고 하는 글씨인데 그분이 학문도 높았고 그림도 잘 그렸고 또 불교에 대해서 박식했고 경학에 대해서도 누구하고 논쟁에도 지지 않고 더군다나 불교에 관해서는 해동의 유마거사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지식이었는데 추사체. 근데 이 추사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이 알면서도 알기 힘들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것은 추사의 후배되는 유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추사 글씨에 대해서 짧은 글이 있어요. 유채진이라고 하는 동시대 문인이 얘기한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 대해서는 그 핵심 되는 것이 개성으로서의 괴이하다. 글씨가 괴이해요. 근데 그 괴이한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 괴이의 미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사의 글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괴기한 글씨라 할 것이요 알긴 알아도 대충 아는 자들은 황홀해서 그 실마리를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글자의 획이 혹은 살지고 혹은 가늘고 혹은 메마르고 혹은 기름지고 험악한데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켜 이치를 따져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글은 환재 박규수가 추사체에 대해서 추사의 글씨가 어떻게 변해서 그 신묘한 경지에 갔는가를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추사의 글씨라면은 뭐 천재성의 발로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박규수는 그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수련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여러 번 바뀌었다. 난 이 문장에 아주 무릎을 치면서 감동을 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동기창의 뜻을 두었다가 24살에 북경에 다녀온 후 중국의 옹방강 같은 서예가를 쫓아 그렸기 때문에 이때 글씨는 추사의 글씨가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가 적었다는 흠이 있었다.
그러나 소동파와 미불과 구양순과 이용 같은 중국의 고전적인 서예가들의 글씨를 완전히 익힌 다음 만년의 제주도 귀양살이로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온 다음부터는 드디어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는 없게 되어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게 되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에 조수가 밀려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내가 후생 소년들에게 추사체를 함부로 배우지 말라고 한 것이다. 추사가 이루어놓은 마지막에 그 괴이함을 쫓아가지 말고 그분처럼 고전으로 들어갔다가 새걸로 나오는 그 창작 자세를 배우라고 한 것이 그게 박규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문장으로 추사의 삶과 예술은 다 요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추사 김정희는 대단한 명문가의 자손이었어요. 고조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고 증조 할아버지는 영조대왕의 사위였어요.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했던 분이고 왕가의 사돈집이에요.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이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대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사패지로 받았던 곳입니다. 1986년에 태어났는데 본래 추사 아버지가 장손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 큰 집으로 양자로 갔어요. 근데 양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넷째에 있었던 아버지를 생부로 양아버지 말고 낳은 아버지 생부를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는데 7살 때 그 지나가던 그 영의정 최재공이 추사의 집 앞에서 입춘대길이라고 쓴 글씨를 보고 그 집에 탁 들어와서 이 글씨 누가 썼냐고 물어봐요. 추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썼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글씨로 이름을 날리겠지만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플 거다. 대신 학문에만 힘써도 일세를 울리는 큰 학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았죠. 그 다음 해에 입춘대기를 쓰니까 당시 실학자로 유명한 초정 박제가가 와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박제가가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학의를 쓴 북학파의 선구였던 박제가를 통해 가지고 당시 청나라에서 이렇게나 일고 있는 고증학에서부터 금속학의 새로운 지식들을 그렇게 많이 습득을 해요. 그래서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선생님처럼 북경에 가봐야지. 그렇게 소망을 하고 그 자료를 모으곤 했어요. 결혼을 14살 때 하죠. 한산희 씨하고 결혼했는데 사별하고 나중에 예안희 씨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리고 24살 때 생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과거 시험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죠. 근데 바로 그 해에 아버지가 이조 참판으로 북경에 가는 동지사 부사가 돼서 자제군관 자격으로 따라갑니다. 조선시대는 외교관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 경험하는 게 힘들어서 정사, 부사, 서장관 이 세 사람 고위관리들은 수행원으로 자제, 아들이나 동생이나 조카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북경에 가 있는 동안에 유리창에 가서 책 사고 학자들 만나고 자유롭게 자료를 수집하고 견문을 넓힐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북학파는 이 규장과 검소관 출신으로
박제가 유득공 말고 담원 홍대영, 연암 박지원, 이제 권돈인, 자하 신이, 추사 김정희 다 자제군관 출신들이었어요. 일찍이 가가지고 외국 경험을 하고 온 거였죠. 추사도 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선생을 만났는데 한 분은 옹방강이고 한 분은 완원입니다. 처음에 완원을 만났을 적에 완원이 박제가하고 친해서 박제가한테 추사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어요. 추사는 선생을 통해서 완원의 얘기를 들었죠. 그 처음 만나서 인사드렸더니 너무 반가워서 완원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나눠주면서 사제를 맺어서 그때부터 추사가 자기는 완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3일 전에 옹방강을 만났는데 옹방강 이분이 그때 추사는 24살인데 옹방강은 78살이에요. 2배가 아니라 3배나 많은 그 노인네가 추사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많은 그 선물을 줘요. 그리고 추사 아버지의 호 유당이라고 하는 거를 현판으로 써주면서 경술지학이 해동 제1이라고 하는 그 극찬하는 글도 써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추사는 연경에 있는 학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해요. 특히 옹방강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하고 동갑이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고 추사에게 그 정을 굉장히 많이 줘요. 추사가 옹방강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낸 거는 지금 3통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3통이 엄청나게 긴 그 편지지로 20장 정도 되는 아주 장문인데 그 편지를 보면은 아주 높은 경학에 관한 이야기, 예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추사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신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알아요. 근데 그 3개를 난 다 읽어봤지만은 읽어는 봤지만 내용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하도 높아서. 근데 뭐 얘기에 있는 이 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누구의 해석이 더 맞습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근데 맨 마지막에 쓴 말은 아주 그 인간적이고 감동적이에요. 보내주신 인삼이 내 몸에 잘 맞아서 이 늙은이가 잠이 안 올 때 그것을 먹으면 잘 잡니다. 여기 건재상 한약방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고려삼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봅니다. 북경에는 가짜 인삼이 많이 돈답니다. 부디 보내실 때 듬뿍 보내서 이 노인네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내용이 마지막에 써 있어요. 추사가 받은 것은 그쪽에서 탁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추사는 여기에서 저 원주에 있는 법전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 같은 거라든지 또 가야산에 있는 우암 송시열의 글씨까지 탁본들을 보내줬던 그 오구 같던 리스트들이 있는 거 보면 동시대에 이렇게 이 인터넷은 고사해 놓고 차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그 교류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놀래서 연구를 한 분이 일본인 후지스카 치카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하던 청나라 때 연구하던 거를 접어두고 청나라 학문과 조선 학자들이 어떻게 교류했는가를 경성제대 교수 시절에 해가지고 청조문화의 동점과 추사 김정희라는 논문으로 동경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게 책으로 해서 나와서 우리는 이 청나라와 조선 문인들 사이에 긴밀했던 관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추사 김정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이 세한도도 갖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인사동에서 추사에 관한 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비싼 거보다 글씨가 많은 걸 샀는데 세한도에 글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사고 있었어요. 후지스카 치카시의 저서 속에는
수많은 그 중국과 교류했던 학자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이리하여 조중 간에 있었던 긴밀한 학자적 교류가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영특한 천재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루니 청조학 연구의 제1인자는 추사 김정희이다. 이 문장이 후지스가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가 사대주의자니 중국을 너무 숭상했느냐 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땐 BTS 같은 거지. 국제적인 무대 속에서 그들과 맞짱을 떠서도 절대 물러나지 않았던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추사의 위대함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중국에서 새로운 금속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공부해온 걸 가서 여기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금속학을 연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거가 서울에 있는 북한산 순수비, 비봉에 있는 거가 그동안 무학대사비라고 알려졌던 거를 이건 진홍왕 순수비다 하는 거를 밝히죠. 그리고 경주 무장사비를 찾아서 답사를 갑니다. 무장사가 어디냐 하면은 경주에서도 보문단지 가서 거기서 암곡동에 가서 암곡동에서 계곡 따라서 1시간을 가야 나오는 첩첩산중인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옛날에 유명한 무장사 비가 있었는데 그 비가 다 깨졌는데 비 파편만 전해지는 곳을 거기 가면 또 비 파편이 없을까 하고 찾아가요. 갔다가 발치에 돌멩이 하나가 걸렸는데 탁 보니까 무장사 비편이에요. 너무나 놀래가지고서는 악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사가 이거를 주웠다 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경주에 내려오면서 진흥왕 능을 찾아보고 저기 서학동에 있는 저기 어딘가에 진흥왕 능이 있을 텐데 그리고 돌아와요. 또 황초령에 있는 황초령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요. 그래갖고 추사가 쓴 논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이 진흥이비, 진흥왕의 두 비에 대한 고찰, 황초령비와 북한산 순수비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진흥왕능 고찰도 있고 이런 국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추사를 사대주의 중국 숭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추사에 대해서 책을 안 읽어보거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다가 35살에 과거 시험 봐서 합격을 하죠. 그리고 규장각에서 대교 벼슬을 합니다. 추사가 나중에 성균관 대사성도 하고 병조 참판을 하지만은 가장 명예로운 그 직책은 이 규장각 대교였던 거예요. 그 추사가 예산 서산에 있는 개심사 앞에 그 11대 고모 할머니가 되는 분의 비문을 새로 쓰는데 거기에 규장각 대교 추사 김정희가 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뭐 아무 그 여러 가지 그 직책을 가졌어도 그 박물관 학예연구원 그게 최고가는 그 직책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장각을 거치고 그리고 40살 됐을 적에 충청도 암행어사가 됐는데 서천 비인에 있는 현감이 비리가 있어서 그분의 비리를 고발해 가지고 이분이 파직을 당하게 돼요. 김우명이에요. 이분이 평생 추사의 저승사자가 됩니다.
원화를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상도 옥사가 일어났을 적에 추사의 비리를 이런 거 저런 거를 캐가지고 뭐 별거 아니에요. 상갓집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가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말을 갖다가 뭐하게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사 아버지가 그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추사 아버지가 유배되니까 저 고금도로 유배되니까 추사가 그 자기 벼슬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귀양살이 뒷바라지 하러 내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하고 또 교대하고 오는데 더 멋있는 게 임금이 지나갈 때 여기에 격쟁이라고 꽹과리를 칩니다. 이 격쟁이라고 하는 꽹과리 상감마마 억울합니다 하고 꽹과리 치는 거는 서민들이 하는 거지 대사성이나 지낸 사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2번이나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그런데 3년 후에 이제 해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가 쉬운 4살 됐을 적에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그동안에 뭐 학문적인 교류 많았죠. 초이하고도 했고 중국에 있는 섭지성 같은 사람하고 책 오고 가고 완원이의 황천경의 책도 구해가지고서는 보고 그랬는데 옛날에 끝났던 윤상도 옥사가 다시 10년 만에 다시 거론돼 가지고 이 정쟁 속에서 추사 김정희가 결국은 귀양사례를 가게 되는데 참 그것도 운명이에요. 55살에 추사 김정희는 동지사 부사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30년 전에 자제군관으로 가려던 게 이번에는 동지 부사 자격으로 가게 되면서 있었던 직전에 이 옥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 국문을 받아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랬는데 추사 김정희의 과거 시험 동방이었던 우의정 조인영이 임금을 만나서 독대를 해서 부탁을 하죠. 추사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원악도에 위리안치하라고 하는 최악의 형벌을 받아요. 멀고도 험악한 섬, 제주도 중에서도 남쪽 끝에 있는 대정, 거기서도 위리안치, 탱자나무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유배명을 받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해남 대흥사의 초이선사를 만나가지고 참 인생에 대해서 여러 얘기 안 했겠어요. 그 과정에도 추사 김정희는 해남 대흥사에 있는 심계루에서부터 대웅보전에 있는 원교 이광사의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교 이광사의 글씨는 굉장히 국풍화된 글씨예요. 우리나라. 근데 추사가 지금 모더니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금석학의 글씨는 금석기가 확실하게 있는 그 뿌리로 들어가는 글씨니까 이런 거는 찾지 않고 그저 향색이 짙은 더 낮춰서 얘기하면 촌스러운 글씨로 쓴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원교 이광사를 그렇게 따르는 거를 보고 저것을 빨리 벗어나야지 우리는 더 높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이선사한테 그 현판 띄라고 그리고 추사가 대웅보전이고 무량수각이고 침계루고 써주고 그리고 귀양사리를 가요.